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또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 장관 임명되면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조국 사태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조 장관 관련된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재산과 관련된 동생 부부의 의혹까지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검찰로서는 속도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웅동학원 문제나 딸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가장 쟁점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지방에 있는 검사까지 차출해가지고 수사팀에 투입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모펀드 수사가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그 건에 비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까지도 좀 빨리 앞당기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기자 말처럼 서울지검의 특수통 검사들이 다 달라붙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있는 검사들까지 불러올렸다. 그런데도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은 아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으면 이제 기소 처분하는 것인데 다만 그 대상이 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검찰은 조국 장관 내외를 소환하는 데까지 아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 전 내부적인 내용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지적을 하더라고요. 형평성은 항상 문제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수사를 하건 형평성 문제는 검찰이 또 신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다만 A 사건, B 사건 똑같이 드러났는데 B는 하지 않고 A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지만 기자 어떻습니까? 검찰 취재를 해보니까 반드시 잡아넣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잡아넣겠다는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검찰이 이제 공소장으로 결과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만약에 신통치 않다 혹은 특수부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검찰이 누군가를 잡아넣겠다 혹은 조국 장관을 잡아넣겠다와 조국 장관을 피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와는 이제 상관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일 어떤 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검찰 역사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특수부 검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손이 모자라서 지방에서 일하는 검사들까지 불러 올려가서 했던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표창장이었다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수사를 가지고 할 듯. 물론 이제 검찰은 이제 사람을 잡아넣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총장도 청문회 때 그렇게 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제죠. 어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11시간 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는지 브리핑도 했더라고요.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일단 11시간을 하게 된 경위는 당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인을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 교수 쪽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그 과정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이제 음식을 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정 교수 쪽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사관들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시켰고 비용은 이제 각자 부담을 했다고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뭐 검찰은 뭐 그렇다 치고요. 뭐 해명을 했고 또 뭐 그렇게 보면은 그 나쁜 모습은 아니네요.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었으니까. 인간적인 면모가 예. 좀, 예. 그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이 왜 배달원한테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할까? 그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라도 좀 뭐 배달원은 뭘 안다고요 거기서. 언제 시켰는지 예. 또 메뉴는 뭔지. 그거 하나는 과잉 취재가 아닌가. 그 배달원분 발로 한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너무 이 취재가 과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또 검찰국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중요한 자리인데 예. 조국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를 앉힐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이제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자리에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이 아닌 예.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인사권 모두 실무적인 위치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혹은 현직 검사가 아닌 비검사인 공무원을 앉혔을 때 그 앉히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탈검찰화 예. 결국은.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검찰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예, 뭐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검찰 출신이 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었는데 이번에 당정에서 협의를 한 결과 기조실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검찰로 하겠다는 방침을 아예 정해서 이건 뭐 검찰 쪽에 그러니까 권한을 좀 낮추겠다라는 의도가 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향후 뭐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이 반격을 가는 거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굴 임명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반격인지 아닌지가 이제 좀 드러날 텐데 예. 아무래도 좀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조국 장관이 특수부 축소나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칼을 빼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오늘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예,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90대 노인 2분이 숨지고 부상자가 현재까지 36명 정도 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 3분쯤 이제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환자가 36명, 연기를 흡입한 환자가 36명 등이 발생해서 인근 11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예.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연령층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번 밀양 세종병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예. 그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거의 한 198개 그 병상을 의사 2명, 간호사 6명이서 도맡아 관리를 했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하고 뭐 물론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일단 병원 인력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요양병원 같이 이렇게 사람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손길을 요하는 그런 병원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좀 관리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병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큰 화재 사고는 건물이 오래돼서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있었다. 그래서 화재를 키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뭐 불법 증축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비상경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아졌죠. 이게 제가 아무리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 요양병원 대피 유령 등 훈련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올해 3월 달에 낸 그 내용을 훈련 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뭐 저기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별 훈련 내용이라고 보면은 초기 대응, 초동 진화해가지고 뭐 119 신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안내 방송 이번에도 사실 방송은 비상벨도 울리고 다 울렸어요. 예. 이 스프링클러가 가장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평소에 점검의 문제인 것이지 당시 상황 당시에 이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각 건물마다 화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작동하는지 몇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귀찮고 하니까 페이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에 소방점검을 받은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점검까지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는 특히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연령대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이없는 사건.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달 7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신원을 착각해가지고 임산부인 베트남 여성인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게 동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착각한 거예요. 예. 차트를 바뀌었는데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시술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태아를 원래 사산된 태아를 이제 낙태 시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태아를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놔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태아를 낙태 수술을 해버린 거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이런 사건을. 그러면은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 직전에도 확인 절차가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게 뭐 차트가 뒤바뀐 걸 아예 모르고 바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건 차트를 확인 안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채로 수술을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해당 산부인과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뭐 모르는 일이라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질문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다음 대답해 드릴 부분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이거 발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경위로 누가 그리고 해당 경위에 연루된 사람들, 관계자들은 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사건 자체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예. 자, 이거 그 자체로 드러난 건데, 이거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피해자가 해당 병원 의사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했죠. 이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아가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태아가 사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아니면 부동의 낙태죄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쟁점이죠, 이 사건에.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는 처벌은 할 수 있지만 부동의 낙태죄 지금 고소를 한 내용을 보면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형 자체도 이제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형사처벌은 고의가 기본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고의로 해야 부동의 낙태죄가 그렇죠. 입증이 되는데. 그 외 모든 과실로 인한 범죄들은 다 과실이 붙습니다. 과실치상. 병원에서 또 의사, 간호사가 나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밖에 입건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또 태아는 생명으로 안 보기 때문에 과실치상입니까?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가 안 되는 이유가 현재 현행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판례가 그렇죠. 뭐 학설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누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모에 대한 치상이다라고 해서 과실치상으로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의사는 다시 뭐 면허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진료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진료할 수 있죠. 의료관계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면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얼마 전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22일 날 이제 소셜미디어에 3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얼굴에 피범벅이 된 학생이 울면서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는 영상이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가해 학생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또 폭행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가해자 일행 중에 한 명이 찍은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또 한 무례 학생은 노래를 부르고요. 예. 이렇게 폭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사건 다음날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 나와가지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때렸다.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 피해 여학생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로 이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증거도 있고 영상이 그대로 찍혔으니까. 이거는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처벌은, 이것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가해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중학생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피해자는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4세.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가중되는 처벌이 결국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이제 14세 미만으로 하는 형사 미성년자 고치자 관련된 규정을 고치자. 일단 담당 경찰서인 수원 서부경찰서가 23일 날 이 가해 학생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인계는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위탁 소년들이 재판전에 머무르는 소년구치소 같은 곳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넘기기는 공동상해 혐의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 부모들도 있을 텐데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